안녕하세요, 집변입니다. 오전에 병원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밥이랑 먹고 싶진 않지만 필요하긴 항경련제 등의 약을 먹고 또 소화시킬 겸 버티고 있다가 문득 무언가를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과 단 한 분이라도 들어주시는 여러분과 소통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인사를 드려봅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이게 저도 예전엔 몰랐는데 실시간이면 정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누는 것도 참 가치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처음 한번 해봤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지금 혼자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그냥 어제 저는 이제 병원을 갈 때 경기도에서 요양을 하다가 서울로 다시 병원을 가는 택시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은 그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그러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 성공이든 행복이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보니까 삶의 정답도 없고,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혹시 살다 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살면서 법원, 병원, 경찰서만 가지 않아도 그 삶은 충분히 성공하고 행복한 삶이다. 그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즉,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래서 병원에 갈 일 없고, 소송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지 않아서 법원에 갈 일도 없고, 그리고 나쁜 일로 경찰서에 갈 일 없이 내 몸이 주체가 되어 내 의지대로 내 따라주는 몸을 가지고서 평범하지만 고통 없이 그렇게 하루의 일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저에게는 지금으로서는 성공하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꿈꾸는 하루의 일상이기도 하고요. 아마 투병 중인 많은 분들께서 꿈꾸는 하루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살짝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집변이잖아요. 네, 가끔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집변이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숨이 조금 차네요. 네. 15년 전쯤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택시 사고였고 뒷자리 승객이었습니다. 네, 피해자였죠. 그 사고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무섭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사고로 인하여 신경계통 희귀질환인 경련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그 통증이 CRPS라고 들어보셨나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암성 통증을 능가하는 그런 통증의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통증에 준하는 신경계통 통증을 수반하는 그런 고통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15년 지금까지 그렇게 경련과 엄청난 경련에 또 따르는, 이 경련이 떨리는 경련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움찔움찔, 제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찔거리면서 하루 종일, 심할 때는 엄청나게 심하죠. 사고 초기에는 항경련제가 어느 정도 조금 효과가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약이라는 것이 말이 약이지 나중에는 독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독도 복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복용할 수밖에 없지만 각종 부작용, 그리고 이 약을 끊어보려고 해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마약 진통제들, 항경련제,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들은
금단 증상이 매우 심해요. 그래서 함부로 끊을 수도 없어요. 고통 때문에도 끊을 수 없고, 또 금단 증상 때문에도 끊을 수 없고, 이러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상세히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 순간도 네, 저는 매일 끔찍한 경련과 통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따른 약 부작용, 내성, 그리고 아무래도 약을 오래 복용하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위장 기능, 간 기능, 신장 기능, 폐 기능 모든 기능들이 나빠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십수년의 세월 동안 매일같이 고통을 견디면서,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일반인은 복용하지 않는 그런 독한 약들을 복용해 가면서 투병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네, 결국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몸이 망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세월을 겪고 있고요. 그 안에 변호사 시험을 붙고 나서 5년간은 사실 거동이 거의 100% 불가능한 상태였었어요. 지난해까지. 간병인 이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는 밤에는 만약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일어나서 가면 쓰러지니까 바닥에 이불을 깔아주시면 기어서 화장실을 가고, 불가피하게 혼자 밥을 차려 먹어야 할 때는 너무 무서워서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들이나 동생한테 전화를 켜고 네, 그렇게 기어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밥을 챙겨 먹는 동안 그 전화기를 켜놓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네, 그렇게 두려움과도 싸워야 했고, 네, 그런 세월이었는데, 아무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제가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때는 그 당시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고 당시에는 혼자 거동이 가능했어요. 네, 일단은. 네, 통증 경련이 끔찍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분들이 또 계시겠구나 싶어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그때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비롯하여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카페제기님이 그냥 환우들이 와서 아픔을 쏟아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귀한 공간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네. 초기에는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었는데, 공식적인 한우 카페는 아니라 그야말로 아픔을 쏟아내세요. 이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어디서도 털어놓을 수 없는, 왜냐하면 이러한 고통, 이러한 희귀난치성 질환은 장기 투병하면서 가족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지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돼요. 그러다 보면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젊은 한우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계세요. 그런데 소송의 현실도 정말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원래 꿈은 변호사가 되면 몸이 조금이라도 기적이 생겨서 덜 아프게 되면 환우분들 이러한 산업재, 의료사고, 그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희귀난치 질환에 걸리신 환우분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전 과정을 환자이자 법조인으로 겪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유일하다 보니까 가장 공감만큼은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송의 현실이 제가 소송을 했을 그 초기에 비교해 봤을 때 피해 환자들에게 모든 고통이 더 가중되게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구도 남겨봤고, 환우들의 목소리를 밖으로 내어주려고 노력도 조금씩 해봤지만, 제 몸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환우들은 일단 너무 아프니까 밖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제 꿈은 지금 사실상 접어든 채, 저도 회피 모드였어요. 법에 대한 것, 환우들에 대한 사연, 이제는 접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다 겪었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소송을 직접 해드리고 싶은데, 법정에 가서 싸워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연을 보고서
그래도 마음이 너무 닿아서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은 분들께는 또 제가 또 법적 조언을 해드리면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환우분들께서 굉장히 고마워들 하세요. 저는 그 감사하다는 인사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들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저 변호사님 너무 힘든데 가족도 이제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친구들도 너 왜 이렇게 오래 아프다고 하니? 암 환자도 아니잖아. 그냥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의지로 이겨내야지. 특히 젊은 남자 환우분들께서는 더욱더 현실상 어르신들이 이러한 현실을 모르다 보니까 왜 젊은데 나가서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통증 때문에 아프다고 집에서 이러고 있느냐.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낫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장기 투병이 되어감에 따라서 가족들도 물론 힘들죠. 하지만 무뎌지게 되죠. 그리고 당장 시한부 판정을 받는 것이 고통은 아니다 보니까 고립되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한 현실을 그러면서 소송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때 카페지기님이랑 운영자 지금도 십수년 동안 인연을 이어오고는 있지만 저는 운영자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현실을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변호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무력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서 그러한 사정들을 또 이해해 주셔서 지금 노력해주고 계시는 그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또 마음이 또 그 카페 한 번씩 들어가 볼 때가 있어요. 한참 들어가 보지 못했다가 얼마 전에 들어가 봤었어요. 그런데 글만 읽고 댓글을 달지는 요즘에는 힘들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무슨 댓글을 달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변호사니까. 그랬는데 어느 환우분께서 의료사고를 당하셨어요. CRPS 환우분이신데 이것과는 다른 또 의료사고를 당하셔서 의료소송을 하시려고 소위 말하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의료소송이나 교통사고로 만약에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근데 법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일단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 그러면은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겨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분도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전문 로펌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신뢰하고 믿고 맡겼던 거죠. 그리고 본인이 또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 의료 자료들. 근데 일반 분들께서 의무기록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시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들을 모아드리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변호사를 믿고 맡겼던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사실관계 제가 이런 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분께서 써놓은 글을 보고 제가 정말 울분이 터져서 분개를 해서 한참을 멍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1심을 너무 허무하게 진 거예요. 그렇게까지 질 수는 없었어요. 의료소송이 사실 계란으로 발치기고 저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이런 희귀나 질병에 걸려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그것도 계란으로 발치기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계란으로 발치기인 현실입니다.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1심에서 조금만 변호사가 주의를 기울여서 최선을 좀 다했다면,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면 저렇게까지 소위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문의 글을 계속 남기셨는데 그 남기신 이유가 다른 환우분들 나는 이렇게 망했지만 내 인생은 이렇게 망했지만 다른 환우분들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고 제발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해라. 사실 요지는 그거였어요. 제가 그 1심을 맡은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너무 죄송한 마음에 처음엔 댓글을 달지 못했는데 내내 마음에 걸려서 일단 공감의 댓글을 달아드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답을 주셔서 또
몇 번 소통을 주고받았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변호사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죄송해서. 네, 그 현실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제가 이제 또 그분께 그 댓글을 남겨드렸는데, 그분께서 어제 또 제 글에 댓글을 주신 것에 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글 중에 조금만, 마지막 부분만 제가 살짝 읽어드리면, 이게 정말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시면, 가령 의사가 그 소위 말하는 수술용 칼 메스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조인의 말 한마디, 글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의뢰인, 그 변호사를 믿고 찾아온 의뢰인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변호사의 말 한마디, 서면에 녹아내려가는 그 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직업적으로도 뭐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 의뢰인이 나를 믿고 사건을 맡겨준 의뢰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 이야기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일단은 경청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변호사님들 물론 계시죠. 정말 힘들게 싸워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가시면 그 의뢰인 분은 더구나 환자로서 그러한 의료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걸로 인생이 끝날 만큼 그걸로 인해서도 자살을 하시는 분도 봤어요. 네, 저도 소송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상고를 포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문구가 뭐였냐면,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판결 결과를 보니,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니 병원에선, 즉 그 상대방 측 피고 측이죠. 병원에선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제 변호사가요. 느낌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믿고 맡긴 내 변호사가 내 편이 되어준 게 아니라 상대편 그 피고 측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니, 최선은 다했다. 그렇지만 내 의뢰인이 이렇게 의료 사고를 당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뒤에 어떻게 썼는지 제가 정확히 서면을 보진 못해서 추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추측은 되지만 언급은 드리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더 읽어보면, 전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중요한 마지막 지푸라기인데 힘들게 제 억울함과 힘든 상황을 제 변호사가 묵살을 했어요. 심정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 변호사로 인해서 1심이 망한 거죠. 패소를 한 거죠. 그래서 항소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 놓으셨는데, 항소에서 그나마 합의 권고로 끝났지만 1심에서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항소에서 합의 권고를 끝내버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는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마 이분은 그냥 그렇게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은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비도 또 2배로 들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다른 한우분들도 아셔야지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하실 거라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의뢰인인 환자에게 실수는 없었죠. 네. 실수는 없었죠. 실수는 변호사가 사실 한 건데, 그걸 실수라고 또 할 수 없는 이 현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없는 형편에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가며 의료소송까지 했지만 그렇게 합의 권고로 끝내버려서 사실상 배상받은 금액도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제가 자세한 사실관계는 네, 그 뒤에는 몰라서 그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우 분이 얘기를 한 분만 더 해보자면, 제가 공익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어요. 영상에도 좀 남겨놨는데, 지금 의료사고나 교통사고, 저같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만약에 희귀난치병에 걸려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가면 신체감정을 받게 돼요. 그런데 신체감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시스템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연구 그런 데 담아놨는데, 그래서 신체 감정만 받으려고 기다리는데도 최소 1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신체 감정을 신체 감정을 병원을 지정을 해도 그 병원에서 반려를 해버려요. 요즘에는 신체 감정을 해주는 의사분들도 이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죠. 분쟁이 휘말릴 수도 있고,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환자의 고통을 사실 판단을 하겠어요. 자기가 이 환자는 장애율이 몇 프로고, 뭐 기왕증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감정 결과를 써 주어야 되잖아요.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신체감정 지정병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그 신체감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병원이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교수님들도 다 손을 떼고 계세요. 환자는 넘쳐나요. 그렇죠. 매일 사고는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소송을 들어가면 신체감정부터 받아야 되는데 법원은 나몰라라예요. 정말 엉망인 겁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더. 그래서 그 신체감정 기다리다가 결국 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신체감정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체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회에 제가 겪은 것부터 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그때 공익연구를 할 때 이제 환우분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사례를 분석해서 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법제도가 불합리하고 지금 불합리한 관행이 굳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모두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현실들을 환우분들의 사례를 인터뷰를 해서 그 판결 결과 그리고 신체감정 과정에서 겪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의 그때 코로나도 있고 저도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도 또 그분들이 1시간 내내 또 울분을 토하셨어요. 그 중에 너무 가슴 아픈 사연 하나만 언급을 드려보자면, 지금은 30대 중반이 된 청년입니다. 근데 20대 초반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고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 CRPS라는 희귀난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걷지도 못하고 거의 8개월을 병원에서 입원을 하면서 재활치료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견뎠어요. 소송을 하게 됐죠.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버지와 같이 소위 또 그분도 전문 로펌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대요. 그래서 믿고 맡겼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믿고 맡겼대요. 그렇지만 이 젊은 청년이 보기에도 왜 소통을 하지 않을까? 이 변호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궁금한 점들을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이래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또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해버리시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1심에서 그래서 너무나도 형편없는 결과를 받았어요. 네, 그 결과를 저는 봤으니까. 그게 지금의 현실인데, 어쨌든 이 젊은 청년이 그래도 또 찾아보니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변호사님 저는 항소를 하고 싶다. 너무 억울하다. 제 인생이 이렇게 날아갔는데 억울하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이랬다고 합니다. 항소해봐야 이것보다 더 못 받는다.
그냥 뭐 항소할 거면 다른 데 가서 해라. 나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은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항소를 하면 이것보다 못 받나 보다. 지금 난 너무 어려운데 항소를 포기해버립니다. 항소. 그 뒤에 상고도 있는데 3심제잖아요. 1심에서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고 1심까지만 하고 항소를 그렇게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소위 전문 변호사라고 찾아갔는데 정말 믿고 신뢰를 했대요. 존경하고 처음에는.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지금 이 몸의 상처보다 본인은 그 소송 과정에서의 상처들도 너무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사연들을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환우분들의 사연을 접하지 않으려고 회피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연이 닿아서 또 외면을 하지 못할 만큼 가슴 아픈 분들과는 소통을 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감이 더 가고, 네.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직접 서면을 써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네, 됩니다. 라던가, 네. 그, 피고 측에서 보내온 서면들을 보실 때 다들 심장이 떨려서 못 보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변호사들은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근데 아파보지도 않았고, 이러한 고통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신체 감정 과정을 겪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환자가, 의뢰인인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는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은 안 열리더라도 본인도 인간이다 보니까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의뢰인을 대변해 주려고 돈까지 받고 사건을 수임을 했으면 최소한 의뢰인의 편에서, 네, 판사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네, 판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조금 더 받아주기 위해서는, 네, 눈치를 봐야 되는 현실도 안타깝지만 어쨌든 최소한 의뢰인과 소통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소통과 존중, 이게 뭐 소송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저도 환자가 되고 또 이렇게 환자로서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점점 더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소통을 잘해왔던가?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너무 길게 오늘 두서없이 말을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네,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경우가 계시면 물론 실력 중요하죠. 실력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어차피 재판도 인간이 합니다. 재판장님도 판사님도 인간이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그래도 좀 뛰어나신 분, 실력은 조금 미흡하더라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그 실력을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의뢰인의 편에서 편견에 맞서서 싸워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저는 변호사는 편견에 맞서서 의뢰인의 편에서 싸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는 라디오에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문득 이런 일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려왔어요, 라디오에서. 어떤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삶을 끝내려고 했던 마지막 순간에 어떤 할머니께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묵묵히 끝까지 들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펑펑 울면서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했대요. 할머니, 제가 살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은 할머님이 처음이세요.
이렇게 그 청년이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레이션으로 마지막 문구가, 그 문장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문장을 그래서 적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목이 조금, 네.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네. 그 문장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소통이라는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타인의 삶과 고통의 그 이야기를 귀를 열고 경청해 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귀를 열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그 고통과 그 타인의 삶을 조심스럽게나마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지는 순간이네요. 오늘 제가 30분에 걸쳐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오늘 하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통과 존중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인사로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집변이었습니다.